자, 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3월 19일 장 끝나고요. 현재 지금 6시 47분. 한 45분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한 2분 늦었네요.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인 상황하고 오늘 TV 방송 내용 좀 얘기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TV 방송 유망 종목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안 좋았죠. 안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안 좋아. 마이크로 시작 발표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습니다. 시장. 안 좋았다라는 이유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어제 우리가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 20% 22% 수익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매도했죠.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절반 매도를 했는데 요거 매도한 이유는 뭐냐면 요런 상황이 나올까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뒀었는데 확률은 높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확률은 높지 않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절반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매도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보유 중인데 오늘 좀 시장이 좀 예상보다 좀 세게 밀렸고 만약에 이제 근데 요 이슈가 있었죠. 사실 저는 FOMC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하나도 관심 없어요. FOMC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내용은 거의 스킵이 됩니다. 말의 의미가 이번에 뭐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지금은 전쟁 아니면 반도체 이 얘기로 다 끝나요. 다 끝나는데 물론 금리 앞으로 결정 통로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동결이고 이거 뭐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FOMC 이번 내용은 스킵해도 되는데 그 뭐 때문에 밀렸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가스전을 공격하거든요. 가스전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란 가스전 공격할 때가 우리가 애프터마켓이었어. 애프터마켓이었는데 근데 이란이 이제 가스전 공격하고 애프터마켓이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남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한 건데요. 이 남파르스 가스전이 뭐냐면 이제 사실 여기가 이제 카타르하고 같이 써요. 여기가 카타르하고 같이 쓰는 가스전이에요. 근데 여기를 공격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은 참 눈치도 없어. 트럼프가 이거 안 좋아하는데 굳이 가스전을 공격해서 우리가 이제 애프터마켓이 다 끝나고 나서 이란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바로 보복하겠다. 중동의 에너지 시설 공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공격할 테니까 민간인들 피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만 일찍 나와서 우리가 장중에 대응을 했을 거야.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대응을 했을 거야. 근데 그게 대응이 안 됐다. 대응이 안 됐죠. 좀 이후에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요 내용까지 봤거든요. 남파르스 가스전 공격했다는 속보는 받았는데 이 속보를 받고 나서 제가 한참 찾고 있는데 애프터마켓 끝났어. 정확한 내용을 좀 찾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란이 바로 보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어제 그 VIP 분들 그 VIP 강의를 했었거든요 어제. 근데 그런 요런 상태에서 요게 이제 제일 컸다고 봐요. 요게 제일 컸고 그것 때문에 이제 WTI가 이제 다시 올라왔죠. 다시 올라왔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멈추긴 했지만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우리가 좀 심각하고 있죠. 심각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였고 오늘 그 상황에서 이제 장을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로 시적 발표가 나왔죠. 마이크로 시적 발표가 나왔는데 마이크로 시적 발표 이제 자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데 마이크로 시적 발표에서 세론 나왔죠. 그러니까 실적이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4분기를 보시면 2025년 4분기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는 이제 결산월이 좀 달라요. 결산월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류가 달라요. 달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결산월이
12월 결산 법인들이 대부분이라 우리는 1, 2, 3 1분기, 4, 5, 6 2분기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기업들마다 엔비디아도 결산월이 좀 다르고 마이크론도 결산월이 좀 다릅니다. 결산월 다른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폭발적으로 거의 폭발하고 있어요. 폭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정도 폭발하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디램도 이 정도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 폭발하면 더 폭발했지 덜 폭발하지 않거든요. 삼성전자 디램이 더 싸니까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디램보다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디램이 더 싸요. 왜냐하면 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규모 경제라서 규모가 큰 쪽이 훨씬 더 원가가 싸거든요. 불량률이 더 좋고 자꾸 해봐야 수율이 좋은 거고 자꾸 해보려면 규모가 커야 되거든요. 그 규모가 크면 메모리 반도체 만들 때 화학 소재나 이런 거를 대규모로 사기 때문에 좀 더 단가가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가가 다 싸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더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이렇게 남겼으면 결국은 삼성전자도 이 정도보다도 더 많이 남길 가능성이 높죠. 더 많이 남길 가능성이 높죠. 그럼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 그다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보다는 D램 캐파는 작지만 마이크론보다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HBM 반도체는 마이크론보다도 훨씬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난 분기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이때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1월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12월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1, 2, 3월 그냥 1, 2월 쭉 달렸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많이 뛰었어 마이크론이 지금.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떤 얘기예요? 더 많이 뛴다는 얘기예요. 매출액이 지난 분기에 2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의 얘네는 2배가 안 됐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2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DX 사업부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에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사업부들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딱 보면은 얘네가 이제 그 마이크론이 한 30 몇 조 정도 나왔거든. 30조 정도 나왔나? 36조 정도 나왔어요. 36조 나왔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한 못해도 70조 를 넘어간다는 얘기인가? 네. 메모리만요. 반도체만. 메모리 반도체만. 가전, 스마트폰 다 빼고. 네. 미친 실적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여러분. 네. 말도 안 되는 실적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GPM 마진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74.9니까 100을 팔았는데 74.9를 남겼다는 얘기예요. 매출 총이. 거기에 판관비랑 직원 인건비 빼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리고 EPS가 12.2면은 이익이 무려 몇 배가 증가했냐면 3배가 증가했거든요. 3배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그냥 별거 없고 스마트폰은 벌어봐야 몇 조 정도밖에 못 벌고 디스플레이 뭐 많이 벌어봐야 1조고 그렇죠? 가전도 뭐 해봐야 얼마 안 되고 예. 삼성전자의 그 아킬레스건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한 적자 한 1조 왔다고 생각하는데 1조보다 덜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거저거 똔똔을 치면요 그 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이거 36조 그냥 넘어요. 얘네가 3배 올랐는데 내가 볼 때는 40조 넘을 것 같은데 45조도 될 것 같은데 네. 45조는 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삼성전자 분기에 45조면 여러분 그리고 다음 분기가 더 좋다고 생각해 보면요. 네.
가성비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200조가 말이 돼요. 이제 그러면 영업이 200조 원이 말이 되거든요. 이게 20조가 아니라 1년 이거는 분기고요. 1년 영업이 200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의 요 수치가 거의 맞는 거가 돼요. 197조로 예상치가 나오니까. 그럼 197조, 200조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200조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200조니면은 삼성전자가 못해도 2000조는 돼야 되니까, 여러분. 2000조가 돼야 돼, 2000조. 2000조도 너무 저평가야, 근데. 그래,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2500조라고 합시다. 2배 올라야 돼요,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 20만 원, 40만 원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전제가 있죠. 지금의 이 반도체의 화랑이 계속 이어져서 간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전제가 깔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한 삼성전자 반도체가 저는 한 3분기에 꺾일 수 있다. 늦으면 한 4분기 정도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못해도 한 3분기에는 매도 준비를 하자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얼마까지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가는 계속 버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뭐 오늘 좀 떨어졌다고 막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이란이 미쳐가지고 막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막 폭탄 테러하고 막 그래요. 그럼 뭐 모를까? 그럼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이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SK하이닉스는 더해. 근데 여러분, SK하이닉스는 더하거든요. SK하이닉스하고 오히려 마이크론하고 비교해봐야 맞아 이게. 근데 SK하이닉스가 162조라고 나오는데 2026년에 영업이익이 한 162조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는 180조 보고 있는데, 자 180조 원에 보고 있는데 요걸 뭐 순이익 따지면 한 150조. 그럼 150조 순이익을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700조다.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150조를 몇 번 하면 되냐면 1, 2, 3, 4, 5년 하면 똑같은 회사를 또 차릴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못해도 5에서 10년을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남기는 이익을 그대로 적립해서 10년을 적립하면 이와 똑같은 회사를 차린다. 그래도 저평가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5년 6년밖에 안 걸리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불안해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저희가 SK하이닉스 매수가가요, 기존 방은요 26만 원도 있습니다. 저희는 26만 원부터 보통 47만 원에 다 샀고요. 그리고 나서 신규 방이 50만 원대 매수가고, 그 다음에 신규 방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요 자리에서 한번 매수했고 76만 원, 75만 원대.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 요 자리 80만 원 초반. 진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서 80만 원 초반대에 다 샀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마이크로 시접 발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밀린다. 오히려 좋아야 된다. 못 사신 분들은,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도 오히려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쟁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이 반도체 공장이 있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원유 수급이
끊겨가지고 전기를 공급 못한다. 그럼 전기가 반도체가 전기 어마어마하게 먹으니까요. 그런다면 그런다면 모르겠죠. 그럼 생산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잖아요. 중국도 산유국이고 물론 중국은 뽑아 올리는 양보다 쓰는 양이 더 많아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미국은 사실 전략적으로 자기네 원료를 잘 안 쓰죠. 어마어마한 산유국이긴 하지만 그럼 반도체 공장이 있는 나라들 근데 베트남이 조금 문제가 되죠. 베트남이 지금 원유가 좀 없다고 하는데 근데 베트남이 원유 없어서 발전소 못 돌려가지고 발전소 못 돌려서 반도체 공장 못 돌리게 만든다? 그러면 공장 다 떠나겠죠? 자기네 가정집은 전기를 안 줘도 공장은 전기를 주겠지. 그쵸? 그러니까 환율상도 그 확률도 떨어지긴 하지만 가능성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서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 여기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잘 보이는 걸로 할게요. 여기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있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있고 우리나라 있고 이렇게 멀잖아. 근데 이 두 나라가요.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거의 미국 다음 국가예요. 아랍에미리트도 미국 다음이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도 미국 다음이 아랍에미리트예요. 뭐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튀르키예 별로 안 친해요 우리나라. 물론 6.25 때 군 보내줘서 고맙긴 한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아랍에미리트하고 언제부터 좀 친하게 됐냐면 시작은 김대중 정부부터 가기 하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가 원전 수주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전은 폭망했어. 원전은 저기 퍼주기였거든요. 퍼주기였는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다 욕하진 않아요. 다 욕하진 않는데 일부 이제 뭐 잘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아랍에미리트하고 그때 원전을 퍼주면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좀 더 친해졌어요. 이렇게. 그 박근혜 정부 때 뭐 그냥 비슷비슷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도 좀 비슷비슷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도 계속 올라오긴 왔죠. 올라와서 서로 관계가 좋아졌다가 이제 거의 지금쯤은 거의 아삼육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대구에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난리 났을 때 그때 신천지 때문에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랑 뭐지 아부다비 그런 고층 건물에서 다 한국인 응원하는 얘네가 그때 마스크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뒤에 얘네가 퍼질 때는 또 우리가 또 보내주고 아랍에미리트 엄청나게 자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아랍에미리트가 근데 이제 호르무즈 협대에 막혔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막혔어요. 안 막혔어. 아랍에미리트는 자 보시면은 지도에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어요. 호르무즈 바깥으로 파이프라인 하나 있단 말이에요. 호르무즈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호르무즈 협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요쪽에 이제 주로 있는데 요쪽으로 파이프라인 하나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로 와서 호르무즈 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와서 받아서 가요. 다시 여기까지만 오고 다시 도망가자. 이거 도망가요. 지금 그걸로 받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 우리나라만 쓸까 여기를? 다른 나라들도 와 저 좀 주세요 막 하겠죠.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야? 끈끈한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는 다른 나라 번호표 보고 줄 서 있는데 갑자기 와서 한국 잠깐 일로 와 저기 좀 너네 비켜봐 한국 먼저 줄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질문 보시니까 뭐 이렇게 파병 문제를 얘기하시던데 파병. 그때 제가 얘기 드린 거 뭐냐면
마음적으로는 저는 파병을 지지한다. 마음적으로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란 정권이 무너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근데 지지하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파병은 불가능합니다. 이 군사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군사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어차피 파병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파병을 하려면 여기 호르무즈협에서 파병하려면 소해함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소해함은 여기까지 못 간다니까요. 아니 소해함이 언제가 이거 여기 우리나라 언제가 이거 몇 달 걸려요. 이거 한 3달 걸려. 그럼 전쟁 끝나 이미. 전쟁 끝나. 지금부터 트럼프가 한국 빈말이어서 그냥 너네 한국 다 군대 필요 없어. 그만 한국 빈말이야. 다시 군대 보내줘. 그냥 보내. 안 보내면 관세 100%.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내잖아요. 보내도 3달 걸려요. 3달 걸립니다. 그럼 그 전에 이미 전쟁 끝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해함이 꼭 필요합니까? 기뢰 같은 경우는요. 반응식 기뢰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배 지나가면 빵 달라붙어가지고 터져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소해함 안 가면 답이 없어요. 참고로 그 어뢰 한 방에 그러니까 물에서 터지는 게 얼마나 파괴력이 세냐면 여러분 천안함 아시죠? 천안함 두 동안 나버리잖아요. 그냥 북한 그 바보 같은 어뢰 하나 두 동강이 나버리잖아요. 물에서 터지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기뢰 같은 게 물에서 터져버리잖아요. 그냥 배에 두 동강 납니다. 그럼 두 동강 나면 그냥 몇십 명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몰살당해 거의. 우리 천안함 때 봤잖아요 우리.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극도의 안전이 필요한데 심지어 이 기뢰들 제거했다고 치더라도 뭐가 또 문제야 또. 이러한 고속정들 이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 뭐 대조연급 이상 뭐 이런 구축함 이지스함들은 사실 다 막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막을 수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비궁부터 해가지고 별의 별 방어용 무기가 엄청 많아요. 비궁 여러분, 비궁. 비궁 미사일 또 사진으로 보여줘야지 내가 또 여러분. 우리가 비궁도 있고. 보시면은 비궁은 이제 다양하게 쏘는데 이 비궁을 꼭 이제 배에서만 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쏠 수가 있어요. 딱 이게 이제 개발 비사가 이게 되게 많은데 요런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배에다 달면 이게 배에서 이제 쏘는 거고. 근데 이게 단가가 싸. 이게 쌉니다 이게. 엄청 싸요. 엄청 싸기 때문에 드론 하나 가격보다 또 쌀 수도 있어요. 잘하면.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그 남는 미사일을 어디다 처리를 못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어떻게 만드냐. 북한 고속정들이 이제 만약에 전쟁 나면 북한의 고속정들이 왁 해가지고 우리나라 막 상륙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아파치 헬기가 두두두 떠 있어가지고 아파치 롱보우가 오는 애들을 이렇게 미사일로 아파치 헬기에 있는 미사일로 빵빵빵 쏴서 맞추는데 그게 헬파이어 미사일인데 이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헬파이어 미사일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헬파이어 미사일은 이제 장갑이 두꺼운 전차 잡으려고 만든 미사일인데 장갑이 두꺼운 전차. 근데 북한 전차는 그 우리나라 대충 쏴도 터져요. 장갑이 그만해. 그냥 불쌍해 거의. 헬파이어로 쏘면 거의 너무 과잉. 그러니까 그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아주 초가상가 다 태우는 격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성비 안 맞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그때 아파치를 좀 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전력이 공백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이거 우리 전력으로 해서 북한 고수 좀 막아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비궁이에요. 왜냐면 기존 이제
미국 헬파이어 미사일 비싸기도 하지만 요거 달면 꽤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파치 우리나라 지금 아파치를 그리고 도입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공격기가 공격 헬기 가지고는 이게 무장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걸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대박 났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난리야. 이거 얘네 드론 잡겠다고 난리야. 이제 또 드론 가격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게. 지금 아랍 국가들이 지금 이거 드론 잡을 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 갑자기 무기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자, 그럼 파병을 해도 이게 얘 고수경 문제는 우리나라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 지들도 쳐 안 가면서 그럼 지들이 가든가. 지들이 가면 우리 용감하게 따라 들어갈게. 근데 지들은 여기쯤에 있어 지금. 얘네도 지금 여기쯤에 있어요. 일로 지들도 가지도 않아 여기는. 그 호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는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 왜 해? 우리나라 두바이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소관료로 빼서 해준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왜 이걸 해줘? 그쵸? 해줄 이유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파병. 자, 개인적인 감정상 이란 하메네이 정권, 이란이 신정 체제를 다 때려 부시고 싶은데 제 크리스찬이 하나 뿌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란 이 독재 정권을 그냥 무너뜨리고 싶은데 하지만 그러려면 지상전 말고는 답이 없다. 호위 뭐 이렇게 한 거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 장병들 희생만 커지지. 그러니까 진짜 해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미사일 한 대 잘못 맞으면 진짜 완파되면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배는. 그래서 여러분들 파병은 불가능해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지스 구축함 보내봐. 정조대왕함 지금 보낸다고 쳐봅시다. 정조대왕함 도착한 데만 2달이야. 도착한 데만. 지금 막 물건 싣고 막 밥 먹을 거 부식이랑 다 때려 넣고 막 해서 간다고 쳐봐요. 장병 모으고 뭐 하고 이거 훈련 준비하고 그러면서 가는 데만 1달 반 2달이에요. 그 전에 끝나 전체. 그 전에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일각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한테 야 관세 좀 낮춰줘. 우리 파병할게. 그리고 천천히 보낸다.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 낮춰주고 그래서 우리 거저 먹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전쟁 끝나면. 근데 그것도 모험이지. 그렇잖아요. 모험이잖아요. 트럼프가 관세 낮춰주면 낮춰줄 것 같아요? 그냥 안 낮춰주지. 우리나라 지금 주한미군도 빼겠다고. 주한미군 숫자도 맨날 억지로 거짓말 치는 사람한테 이거 한다고 관세 더 낮춰달라고 얘가 낮춰주겠습니까? 안 낮춰주지. 근데 만약에 이제 막 그런 일이 있으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석유를 아예 공급이 안 돼. 얘가 다 막혔어. 그러면 진짜 호위해서라도 뚫고 들어가서 석유 갖고 와야지. 근데 우리는 누가 있어? 아랍에미리트가 있다.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 칭찬해야 되는 분인데 이거. 관계가 이제 급격하게 좋아졌던 거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가 맞긴 해요. 맞긴 하고 그 전에도 좋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왜 굳이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빼는 놔두고 왜 아랍에미리트였을까?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랑 왜 친하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이걸 봤어요. 이걸 봐서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보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석유를 빼줄 수 있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친해지는 거죠. 여러분 몰랐어요? 이거 원래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굳이 쿠웨이트에다가 빼봐야 뭔 소용이야. 쿠웨이트는 나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석유. 바레인 마찬가지고. 카타르 천연가스를 우리가 못 가져가고 있죠 지금. 근데 어차피 미국한테 천연가스 어마어마하게 사야 되니까 뭐 잘 됐지 뭐 그냥.
그냥 잘 됐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뭐 그렇다라는 거.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이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갔네. 자,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자 오늘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산 거보다 더 팔았다. 어제 좀 1조 좀 사서 좀 사나 싶었더니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때려 팔아버렸죠. 막 팔아버렸는데 이렇게 안 나와 이상하게 나와. 자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팔 때 전체적으로 어디서 팔았느냐를 좀 보면은 그냥 대형주 팔았죠. 대형주. 그럼 전기전자지 뭐. 그쵸? 전기전자 1조 팔았네요. 운수장비에 3천억 팔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좀 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TV방송 이제 얘기들을 좀 더 하자면 사실 마이크로 시작이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건 사실 중동 전쟁 영향이 좀 크다. FOMC 회의 결과 별 아무 영향 안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맞고요. 자 그다음 방산주들이 좀 근데 잠잠하죠. 근데 미국 방산주가 더 잠잠해 지금. 오늘 TV방송에 제가 얘기했던 거 뭐냐면 미국 방산주 보세요. 로키드 마틴하고 레이시온하고 이게 레이시온이거든요. 레이시온 티커가 RTX예요. RTX. 그다음 파란티어테크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 때 잠깐 올랐다가 다 그냥 깔아앉고 있어요. 다. 그죠? 왜 그럴까? 방송 때 얘기했죠. 얘네들은 어차피 지금 죽어라 만들어도 더 못 팔아. 그냥 죽어라 만들어서 5년 걸릴 게 이미 다 있어. 일할 게. 더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어. 더. 단지 이제 트럼프가 다그치니까 좀 생산량을 좀 더 늘려보려고 하고 하면은 그 결과가 한 몇 달 뒤에 나오겠지. 그럼 전쟁 끝났겠지 이미. 그쵸? 그러니까 별로 뭐 딱히 뭐 얘네 실적에 크게 도움이 안 돼. 어차피. 아니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죽어라 찍어내니까 얘네가 이제 좀 돈을 좀 많이 벌긴 하겠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조금 더 생산량을 늘릴 거니까 이제. 왜냐면 이번에 전쟁 해보면서 느꼈잖아. 이 정도 때릴 때는 요거가 좀 부족하구나. 더 때리려면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더 많이 하겠죠. 근데 레이시온도 마찬가지지만 형 요런 상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TV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뭐냐면 그 AI 방산주 중에 파란티어테크가 유명하지만 파란티어테크보다도 더 유명한 AI 방산주가 있습니다. 안두릴이라는 드론 소프트웨어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안두릴이라는 애네가 수주를 몇십 조를 받았어요 이번에. 근데 안두릴이 비상장사죠. 비상장사. 미국 기업인데요. 미국 방산주인데. 그러니까 비상장사. 그러니까 무슨 꼴이냐면 엔트로픽 같은 꼴이에요. 엔트로픽에 뭐 클로드 오퍼스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 막 열광하고 하면 뭐해? 엔트로픽이 상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나스닥은 떨어지지. 엔트로픽 이슈가 엄청 됐는데도. 그다음 안두릴도 마찬가지. 안두릴이 이번에 수주 어마어마 받았지만 애가 상장이 안 되는데 주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안두릴 주식 좀 사보고 싶다. 나 진짜. 여러분 어디서 안두릴 주식 좀 구해보세요 빨리. 안두릴 주식 좀. 뭐 거의 못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번에 엔비디아 GTC가 있는 GTC에서 우리가 GTC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GTC가 뭔지 설명 또 하려면 좀 입 아프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행사예요. 이런 행사인데, 자 추론의 효율성을 이번에 화두다. 추론의 효율성이 화두인데, 그럼 추론만 하는 전용으로 하는 반도체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LPU고. 거기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 메모리 칩을 SRAM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 이 관련주들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는 뭐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수요.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요 얘기 나왔고요. 자, 요거는 자료는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LPU 관련해서 그로그 간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요 내용하고 기존의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비교를 해놓은 건데,
보면은 요거는 HBM 반도체 쓰는 요거는 SRAM 쓰고 메모리 용량은 6배 늘어나고 메모리 대역폭도 이렇게 되고 그렇죠? 노드 탑재량도 2배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론에 특화돼 있다. 지금은 GPU가 학습과 추론을 둘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GPU가 두 개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성능이 100% 유틸라이즈하게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결국은 이쪽을 좀 보고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또 제가 또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GPU와 LPU의 추론 분담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기존의 베라루빈 GPU일 때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LPX 해가지고 요거 LPU일 때 요거 때 추론에 얼만큼 들어가느냐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삼성전자 주주총회 자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삼성전자 주주총회 너무 오랜만이에요. 거의 그럴 일이 없는데 여러분 주주총회 혹시 가보셨습니까? 주주총회 나 주주총 가봤다. 내가 투자한 회사 상장사 주주총회 가봤다 하신 분 2번. 좀 가세요 여러분 좀. 주주총회 좀 가요. 재밌어요 되게. 옛날에 막 주주총회 가면 뭐 우산도 주고 그랬어요. 막 우산 막 하나씩 선물로 주고 막.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그냥 이거는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제 증권사 우리 증권사가 주간증권사가 주주총회 좀 도와줘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그 모 상장사가 있어. 근데 그의 욕을 엄청 먹고 있었어. 그래서 주주들이 벼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주총을 어디서 하냐?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진짜 주총회를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해요. 산골짜기. 아, 네 증권사 그때 증권사 다니고 있었는데 진짜 나하고 가라앉는데 진짜 열이 받더라고요. 진짜 오지야 오지 완전히 철원 근처에 있어서 무슨 거기서 주총회를 하겠대. 왜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야? 주주들 오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딱 그때 무슨 고속도로도 없었어. 무슨 국도로만 해서 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설마 오겠어 주주들이? 설마 오겠어? 와 어마어마하게 오시더라고. 끝내 오시더라고 다. 그 찾아오면서 일단 저한테 욕부터 박아요. 회사 직원인 줄 알고. 와 엄청 당했습니다 진짜. 와 진짜 저 멱살도 잡혔어요 그날. 주주들이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야 진짜 나는 그 주총 거기서 하는 그 상장사 거기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걸 뚫고 찾아와가지고 끝내 막 뚫고 들어온 주주들 한 많았어요. 한 100몇 명 됐어요 진짜. 야 나는 처음 봤어 진짜. 여러분 주총회 한번 가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삼성전자 작년 주주총회는 거의 최악이었죠.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는데 그리고 재작년은 더 최악이었고 삼성전자 원래 주당 한 150만원 200만원 할 때도 주당 1,000원 줬거든요 배당. 근데 이번에 얼마를 주는 거야? 와 이번 배당 많이 주잖아 그죠? 올해 200조 예상한다. 근데 이제 총파업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노조하고 사측하고 잘 협의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측도 너무 좋을 수도 없고, 그다음 노조도 너무 막 대놓고 파업한다고 덤벼버리면 국민 여론이 안 좋죠. 요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인기 많은데, 그렇죠? 저는 합의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에 집중된 구조를 어떻게 탈피하느냐. 지금 파운드리가 안 좋은데 파운드리가 지금 점점 또 좋아지고 있어 삼성전자는 심지어.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좋고 파운드리는 적자였거든요 계속. 근데 파운드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더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올라오니까 적자만 안 나와도 되거든 얘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거 TV 방송 얘기했을 때 최근에 메모리 매출액하고 전체 캐파하고 캐펙스하고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2026년에 보면 캐펙스 증가율은 19%로 더 떨어져 심지어. 근데 그러니까 생산 전체 용량이 적어져요. 더. 근데 메모리 매출액 증가율은 더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꺾이지만 요게 그러면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전공정 장비가 많아요.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는 한 요 정도고, 그다음 테스트가 한 요 정도고, 전체 반도체에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반도체에 만드는 과정이에요. 만드는 과정. 처음에 실리콘 웨이퍼였다가 산화 공정을 거치고, 산화 공정 거치면 산화 공정에 필요한 종목들은 뭐뭔지, 반도체 장비산 뭐뭔지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다음 관광, 노광 공정, 노광 현상 시가까지 가는 이 노광 공정, 그다음에 이온 주입 공정, 이온 주입을 하면 원래 반도체가 이렇게 됐다가 관광을 하면 이렇게 도포가 되고, 도포가 된 거에서 노광 현상 시가 가면 도포가 되는 거에서 깎는 거예요, 깎는 거. 이게 홈이 파이죠. 홈이 파이고 요 반도체가 이온 주입이 되면 요게 성질이 변해요. 위에 있는 게.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화학 기상 증착 공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증착, 여기에다가 홈파인데다가 뭘 이제 증착을 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나서 요걸 조립하면, 거기고 마지막에 이렇게 패키징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이거 떠났어요. 제가 영상 떠났어요. 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관련주들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볼게요. 자, 반도체 전공정 소부장 대표 상장기업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유틸리티에는 뭐뭐가 있고, 웨이퍼 업체는 뭐뭐가 있고, 산화 어닐링에는 뭐뭐가 있고, 노광 현상에선 누가 있고, 동지샘캐 SNS 등.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반도체 장비가 아니에요. 부품도 있어요. SNS텍 이런 애들 부품사예요, 다. 그 다음에 동일세미케 마찬가지고 소재 부품사. 자, 그 다음에 뭐 솔브레인 이런 애들은 다 소재사고. 자, 식각 공정에는 PSK, 뭐 하나머티리얼즈, 얘네 머티리얼즈는 소재사. 자, 세정 공정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세정 공정에 뭐가 있어요? 코미코. 오늘 나온 종목 코미코가 있죠. 코미코. 세정 공정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땐 부품사 중에 가장 월등합니다. 그리고 증착 공정,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검사 계측 오사트가 후공정을 오사트라고 해요. 오사트 후공정을 여기 좀 이따 볼게요. 그다음 기판에는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심텍, 해성 DS, 이수 페타시스 이렇게 있고요. 패키징 및 절단 장비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따따따닥.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본딩 장비가 요 패키징 장비예요. 패키징 장비. 본딩 장비가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엔비디아 GPU고 이게 HBM이면 요 듀를 연결하는 본딩 장비. 요거 만드는 게 이제 한미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테스트 패키지 부품 테스트 장비 요렇게. 여러분 잘 아셨죠? 요 표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올려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해야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SK하이닉스 잘 공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가, 이거 유가도 한번 했는데 이거 또 해야 되나? 유가 이거 한번 했는데, 자, 유가가 올라서 라면을 못 먹는데 진짜지? 가짜가 그러면 이런 비닐봉지 다 누가 만드는데? 이거 다 석유로 만들어요, 석유로. 여러분 석유로 만듭니다. 잠시만요. 자, 다시 왔습니다. 자, 하여튼 유가가 오르면 라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뭐 비닐봉지가 올라면 얼마나 오를까 했는데, 근데 진짜로 우리나라 나프타가 없어가지고 나프타 재고가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을 선포했어요. 불가항력을 선포한다는 게 뭐냐면, 계약서상에 천재지변, 전쟁, 재앙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이행 못할 때 그 계약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거 중에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롯데케미칼이나 뭐 LG화학, 하나솔루션 뭐 이런 이제 그 석화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석유화학 하는 회사들이 불가항력 선포했거든요.
나프타가 없으니까 나프타가 있어야지 뭘 만든 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프타를 아랍에미리트가 싫어가지고 지금 갖다 주고 있죠. 갖다 주고 있어요. 이런 고마운 나라가 어딨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석유를 좀 자세히 좀 알아봅시다. 석유 알아봅시다. 석유는 이렇게 바다에 있을 때 얘기해요. 바다에 있을 때. 땅에 있을 때는 더 빼는 게 더 쉬워요. 땅에 있을 때는. 근데 이렇게 석유를 이제 유전에서 딱 채취를 해요. 이렇게 원유가 여기쯤 있으면은 여기 관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빨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배에다 쫙 넣어요. 배가 쫙 넣으면은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도 좀 우리가 이제 석유를 운반하는 배들에 대한 용어나 명칭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VLCC라는 게 있습니다. VLCC. 이 VLCC가 뭐냐면 30만 톤 이상의 용량을 가진 초대형 유조선을 VLCC라고 해요. VLCC라고 하는데 지금 VLCC 갖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대박 났지. 왜냐면 석유를 담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하필 그 걸프만에 들어가 있는 VLCC들은 그냥 석유 하루 보관료로 돈 왕창 받거든요. 그냥 보관 안 해주니까 돈 왕창 받습니다. 자, 속보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 보안 조직 집중 타격 중이다. 이란 내부 보안 조직이 큰 피해를 받았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선박으로 또 운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송해서 이제 원유 저장 탱크에다가 실어 놓겠죠. 실어 놓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바로 유전 근처에다가 요걸 놓는 경우도 있어요. 땅에서 유전 나는 경우는 여기는 바로 근처에다 놓겠죠. 그렇죠? 그리고 원유 저장 탱크에서 다시 석유 정제로 보내고, 석유 정제에서 석유 화학 공장으로 보내고, 여기서 나온 게 나프타 나오고, 여기서는 가솔린, 등유, 경유 나눠 가지고 팔겠죠. 석유 정제하는 회사들이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S-오일,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GS 칼텍스, 뭐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인데, 현대오일뱅크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엉큐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요거 배로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야 되고,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엄청나게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기서 그냥 바로 옆에다가 석유 저장 시설 지어놓고, 그리고 또 바로 옆에다가 뭐 해야 돼요? 또 바로 옆에다가 뭐 석유 정제 공장 지어놓고, 또 바로 옆에다가 또 뭐 하고, 그러면 금방 끝나죠. 운반비가 안 들잖아. 그쵸? 그리고 석유 정제 공장 옆에다가 석유 화학 공장 지어놓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수산단이 그렇게 돼 있죠. 여수산단이.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 근데 여수산단에 여기가 이제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석유가 없죠. 석유 없잖아. 석유 없잖아요. 석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석유를 갖고 와야 돼.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회사들이 돈이 남아? 운반비가 많이 들잖아. 운반비가.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아요. 석유 정제 기술력 좋은데, 기술력이 좀 좋아서 원가가 좀 다운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답이 없어.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이 이런 석화 사업을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박살난 게 뭐냐면, 롯데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안 좋았거든요.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때문에 사는 거지. 태양광 아니면 지금 하나솔루션 답도 없고, 그다음에 뭐 대한유화부터 해가지고 뭐 관련된 석유화학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지금 다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쪽에 지금 석유가 나는 데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석유 정제, 석유 화학 회사들이 다 붙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단지로. 그래서 얘네가 싼 거야, 더 가격이. 그러니까 얘네 가격을 싸서 물량 밀어내게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여기 화학단지들이 다 망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것만 있어? 사우디가 아미랄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유전 바로 옆에다가 정제 공장 어마어마하게 짓고 거기다가 옆에다 또 석유 화학 공장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중국보다도 더 크게 지어. 상대가 되겠냐고 이게. 안 되지. 근데 그걸 또 누가 짓고 있어? 현대건설이 짓고 있어. 팅키라고 있어 지금. 석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사우디 아미라 프로젝트를 수주해가지고 그걸 짓고 있어요. 지어지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석유화학회사는 종말이야 종말. 예. 종말입니다 진짜. 가격 경쟁력이 상대가 안 돼. 아예 그냥. 예. 중국도 그때 중국도 망할 거야 아마 그때. 예. 중국도 지금은 좋지만 중국도 아마 망할 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이제 붙어 있는 게 좀 좋은 거다. 붙어 있는 게. 예. 붙어 있어야 다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석유가 안 나서 이걸 못 붙이. 다른 어디는 붙일 수 있지만 요걸 못 붙이잖아. 자 보시면은 석유는 이제 또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석유는 자 여러분들한테 좀 이건 지금 몇 번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석유 원유를 끓이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 1도에서 요 정도 이 정도면 이제 LPG가 나오고요. LPG 프로판 가스가 나오고요. LPG 자동차에 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뭘로 써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휘발유, 나프타. 휘발유는 이제 가솔린, 차 기름 막 쓰고, 나프타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말한 비닐봉지, 플라스틱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에틸렌,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자, 그 다음에 등유나 제트 연료 가지고 이제 비행기 연료하거나 등유면 이제 주로 뭐 벙커시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이제 주 어선들, 그다음 배 이런 데다 많이 쓰죠. 예, 그리고 경유는 뭐야? 디젤 자동차 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 가지고 이제 뭐 아스팔트 만들고 해요. 예. 탄소 어마어마하게 배출해. 특히 어디서 탄소가 많이 나오냐? 아스팔트 이 마지막에 탄소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상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 여러분들이 평생을 탄소 배출을 적게 하겠다고 고기 안 먹고 채식하고 막 지구를 걱정하고 막 100만 명이 막 그걸 해도 저기 도로 아스팔트 한 1km 지으면 그게 더 탄소가 더 많이 나와요. 탄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게 부질없다 뭐 그런 뜻은 아닌데 뭐 하여튼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석유는 크게 북해산 브렌트유, 두바이유, WTI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도가 또 필요한데 오늘 지도 많이 나온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자 여기에 유전이 있어요. 여기에 유전이 참 영국은 쇠복도 좋아. 영국 쇠복도 좋아 참. 아니 영국 하필 또 여기에 유전이 있어. 여기에 노르웨이와 같이 쓰는 유전이 있어요. 영국 이거 없으면 영국 망했을 텐데. 노르웨이도 사실 유전 의존도가 커요. 얘네도 석유로 먹고 살아. 근데 노르웨이는 좀 다르지. 일반 석유하는 회사들하고. 노르웨이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구프 펀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석유판 돈으로 펀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복지도 되고 다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는데 요게 질이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서 정제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고도화돼 있다 보니까 원가가 쌉니다. 얘네도. 그리고 그다음 이제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두바이 여기서 나는 건 이제 두바이유인데 두바이유는 약간 좀 이제 질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얘네는 수신 깊게 없어. 수신 깊은 데에 묻혀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뽑는데 돈이 또 많이 안 들어 얘네도. 물론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요. 얘네가 다 인건비 비싸니까 얘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는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원가 비율은 북해산 브렌트유가 조금 더 낮아요. 근데 유가로 딱 봤을 때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항상 비싸요. 제일 비싸요 원래. 근데 지금 누가 제일 비싸? 두바이유가 제일 비싸죠. 두바이유는 지금 팔지 못하고 있으니까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멕시코만에서 나오는 요게 이제 멕시코만에서 나오는 게 요게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왕창 나오고. 그다음 러시아가 나오고. 다 나와. 다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또 여기서 이제 좀 슬픈 이야기 하나 해줘. 슬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세계에서 이제 원유가 고갈됩니다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원유가 고갈되는데 막 고갈된다는데 자꾸 원유가 계속 나와. 원유는 도대체 언제 고갈되는 거야? 최근에 여기 가이아나, 여기 가이아나로 보이죠? 이 가이아나 세폭 터졌죠. 예,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유전이 발견됐어요. 예.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유전 중에 제일 커. 가이아나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자기도 산유국 된 거야. 물론 이제 아직 시설은 다 설치가 안 됐어요. 뽑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베네수엘라하고 가이아나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붙어 있는데 여기에 유전이 약간 걸쳐 있거든. 베네수엘라가 마두로 있을 때 그랬거든. 야 이거 우리 거야 이거. 가이아나 너 저리 안 가? 이거 우리 거야 이거. 그러니까 미국이 보고 빡쳤지. 야 건들지 마. 그때 베네수엘라 니 뭔데? 너 트럼프 너 뭐 돼? 이러다가 이제 잡혀갔죠. 이러다 잡혀간 거예요. 얘네도 이제 그 중진류가 나오는데 중진류가 약간 이제 고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건데 얘네가 이제 정제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가이아나에서 나오는 석유는 제가 봤을 때 깨끗하게 나오는 석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마두로 하나 잡아가면 베네수엘라인 석유 플러스 가이아나 석유 패키지 이게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이뤘죠 꿈을. 똑같이 그 짓 하다가 지금 여기는 안 끝나고 있는 거야 지금. 똑같이 이거 수뇌부만 잡으면 된다. 웬걸? 항복 안 해. 계속 싸우지. 지금 늪에 끌려가고 있죠 지금. 근데 뭐 이란도 생각이 있으면 지들 살려고 생각이 있으면 하겠죠.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이제 이란 요 위쪽이 이제 러시아하고 바로 이어져 있어요. 러시아하고 바로 이어져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란한테 무기를 주고 막 그래요. 잘 안 끝나. 그러니까 여기를 막을 방법이 없거든. 여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카스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카스피해를 막으면 사실 이란 항복인데 카스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란은 여기로 무기를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갑자기 뭐 세계지도만 추가해. 여러분 지도는 너무 많이 보네 우리 오늘. 이러다가 지도가 안 나가고 지도만 보고 있네 계속. 자, 여튼간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석유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는데, 그럼 유가가 하락하고 상승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유리한 게 뭐다? 정유화학 쪽이 유리하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뭘로 상승해야 이제 호재가 되냐면 지금처럼 코스트 푸시로 이제 유가가 올라버리면 코스트 푸시로 유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 정유나 화학 업계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코스트 푸시의 요인은 사라질 때 한 번에 확 사라지니까 주로 지정학적 이슈가 많은데, 그럼 다시 유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자 봐봐요. 한 3개월 전에 샀던 원유가 예를 들어서 한 $50였다고 쳐봅시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전쟁 나서 뭐 $90야. 그러면 얘네들이 그때 주문한 게 $50에 샀던 거 주문한 게 따라따라따따 하면서 이제 와요. 이제 왔어. 우리 $50 샀는데 지금 온 거야. 근데 현재 $90래. 팔 때 왜 웬떡이야 이거. 비싸게 팔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재고평가 이익을 엄청나게 얻습니다. 반대로 $90 했던 게 이게 $50가 돼버리면 나는 $90에 주문한 게 바닥은 오고 있겠죠. 오고 있으면 도착했어. 근데 유가가 $50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꼭 얘네들이 이제 정유사들은 손실 위험에 노출되기를 꺼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유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뭘 하냐면 원유 선물 거래를 합니다. 원유 선물 거래. 원유 선물 거래라는 게 뭐냐면 원유 파생 상품을 매수를 해놓으면 유가가 오르면 수익 나거든요. 그게. 그럼 유가가 오르면 수익 나죠. 그럼 유가 오르면 얘네는 수익 나는데 이제 유가 오르라서 문제가 생긴 데는 원유를 매수해 놓으면 되고 얘네는 이제 문제가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는 유가가 떨어진 문제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수익 나는 원유 매도를 해놔요. 원유 매도를 해놓으면 유가가 떨어져서 얘네가 팔 때 손실 나는 거를 원유 선물 거래로 수익을 내서 요걸로 보존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그런 형태도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피터마켓 매수는 없을 것 없을 것 같네요. 코미코 한번 봐볼까? 아, 아니 오늘 제가 사실 코미코를 좀 보고하려고 그래요. 보고하려고. 예, 보고하려고. 마이크론 좀 오늘 미증시 소화하는 거 한번 보고 딱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예.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걸 또 돌려놨네. 마이너스 3%에서. 아. 들어갔어야 되나? 아. 잘 얘기해 주셨는데. 예.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마이크론 마이너스 5%인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5%인데요? 예. 이것 때문에 내일 한 번만 더 밀려주면 더 땡큐 거고. 예. 우리가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원유 선물 거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V방송에서 또 얘기했던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이제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쟁 터지기 전에 미리 샀으면 괜찮은데, 예, 전쟁 터지고 나서 막 이걸로 막 추격해서 수익 내려고 하면 쉽지 않다.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흥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 게 아니다. 전쟁 나기 전에 이제 제가 전쟁 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쟁 날 것도 우리가 잘 맞췄잖아요. 근데 흥구성, 한국석유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지. 예, 물론 하신 분들은 계시지만. 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가스전을 타격하다 보니까 가스전을 타격하니까 오늘 GSE 같은 가스전 가스 관련주들 GSE 예. 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랐죠. 예. 좀 올랐어요. 예. 근데 어제 가스 좀 타격한 거 알았으면 오늘 들어갔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갭으로 떠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11% 갭으로 시작해가지고 예. 이게 그리고 상한가를 찍고 갔네요. 거의 찍고 밀렸네요. 예. 이거 아마 트레이딩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예. GSE 같은 경우도 요때니까 9시 25분에 튀었네요. 9시 25분에 튀었구나. 자, 이런 형태가 됐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종목은 뭐냐? 우리는 그래서 요거보다 유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면 이제 하락했을 때 이제 항공사, 여행, 레저가 이제 유리한데 사실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유리해요. 내수 산업을 하는 쪽은 다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유가가 올랐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유리하고 조선은 유가가 올랐을 때 왜 유리하냐? 그러면 수지 타산이 맞거든. 조선 같은 경우는 석유가 값이 오르면 그러면 유전을 개발할 때 이 유전이 원래 경제성이 없었어. 근데 유가가 높아. 그럼 경제성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럼 또 차. 그럼 뭐예요? 조선사에다 발주를 하죠. 뭘 발주해? 플랜트, 해양 플랜트를 발주합니다. 해양 플랜트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석유 시설을 해양 플랜트라고 합니다. 그 해양 플랜트가 배로 쭉 가가지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그때 이익을 본다. 자, 유가 하락했을 때는 이렇게 이익을 보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좀 유리해집니다. 저유가 시대 때 산업이 화랑이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서로 보완해 주는 거지. 산업이 화랑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석유 소비가 많아지고 그럼 저유가가 다시 올라오고 유가가 다시 올라오고 또 유가 올라다 다시 떨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겁니다. 해운은 조금 섹터 유불리가 좀 상황마다 좀 달라요.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해운주는 안 좋아요. 안 좋아. 예.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름값이 비싸잖아. 운송하는 기름값 비싸죠. 근데 이제 해운사들은 어떻게 하냐? 야, 기름값 올랐어. 그러니까 운임도 올려. 야, 기름값 올랐거든.
그러니까 너네 운임료도 더 내. 그럼 이제 기름값이 요만큼 오르면 운임료를 요만큼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요만큼보다 더 올리지. 이만큼 올리지. 운임료를. 아니 왜 운임료가 더 올랐어요? 원래 그래.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너 그냥 빨리 싫을 거 말 거 빨리 얘기해. 안 싫으면 그냥 간다 우리.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들은 유가가 올랐을 때도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한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지금은 지금 이제 해운사들한테 그러겠죠. 야 해운사, 야 우리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싶어. 해줘.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야, 보험을 안 해줘. 야 보험을 안 해주는데 야 배 한 척 값을 내놔 운임료. 그럼 우리 갈게. 요런 상태예요 지금 요런 상태. 그래서 거기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해운은 지금 수혜를 보고 있죠. 그 운임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온 종목은 우리가 친재생에너지 좀 보자 해서 가지고 온 게 CS윈드랑 코미코였습니다. 근데 지금 장이 이제 애프터마켓이 끝나버렸네요. 내일 아침에 보면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볼 거를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